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닫힌 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외롭고 깊게 병들어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 애쓰느라 혹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봐 내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 참 많이 지치고 버거우시죠?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나약하거나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픔을 피하려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을 진정으로 즐겁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과거의 환상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파헤치고 진정한 마음의 해방을 얻기 위한 3단계 전환법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영상 시작과 함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얽매임 없이 온전히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무거우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 보았을 우리 삶의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칭찬과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 선 비판이나 차가운 시선을 홀로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고 방 안에 홀로 남겨진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고백하고 싶지만 또다시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센 파도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마음속에 아주 높고 두꺼운 방파제를 겹겹이 쌓아 올린 것이죠. 파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두운 방파제 뒤에 숨어있는 한 결코 시원하고 푸른 바다의 눈부신 풍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한여름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두꺼운 겨울 외투를 껴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무서운데 어떡하나요? 이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체념과 깊은 피로감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의 성격이 유별나게 모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용기가 턱없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거절에 대한 이토록 깊은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고자 만들어낸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마음의 렌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이나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유독 여리고 예민해서일까요? 2003년 미국 UCLA 대학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연구팀이 진행한 뇌과학 실험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도 따뜻한 위로의 해답을 제시해줍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fMRI, 즉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 안에 편안하게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상대방 2명과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사이버볼이라는 공 던지기 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자에게도 공이 골고루 주어지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가상의 상대방들은 돌변하여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으며 참가자를 철저히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가 좁은 기계 안에서 화면 속에 자신만 따돌림을 당하는 씁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연구팀은 참가자의 뇌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숨죽여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가 사회적 소외감과 거절감을 느끼는 그 순간 뇌의 배측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마치 비상벨이 울리듯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위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길을 걷다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뜨거운 불에 대여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바로 그 영역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뇌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무리해서 소외당하는 경험을 살같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통증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겁난다면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워서 반사적으로 손을 떼듯 당신의 뇌와 마음이 아픔을 피하기 위해 아주 훌륭하고 자연스럽게 생존 방어선을 구축한 것일 뿐이니까요. 우리의 뇌가 느끼는 이 고통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는 법을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거절이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마음의 통증을 정당화할 그럴듯한 이유를 찾곤 합니다. 여기서 대중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원인론이 등장합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원인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은 학창시절 사람들에게 심하게 상처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이야.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비참하게 거절당했던 그 아픈 기억이 원인이야. 이러한 원인론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일견 아주 달콤하고 큰 위안을 줍니다. 내 현재의 불행과 두려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과거의 상처라는 명확한 외부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못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따뜻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인론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아주 치명적이고 어두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내 불행의 원인이 오직 과거에만 있다면 그 원인의 결과물인 현재의 나 역시 영원히 변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힌 채 영원히 형기를 마칠 수 없는 무기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은 이 견고한 통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파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단호히 부정하며 목적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의 안경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아들러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가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흔들림 없는 진실일까요? 아들러의 대답은 너무나 날카로워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불안과 상처라는 감정을 스스로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서늘하면서도 충격적인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는 상처받기 싫다는 목적,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끔찍한 고통을 피하겠다는 그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외출 공포증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방패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자신이 불쌍한 피해자라는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훌륭한 소품으로 끌어다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과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목적을 위해 과거의 상처라는 감정을 스스로 지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은밀하게 속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깊은 이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인간의 숨겨진 본성과 심리를 이용하는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씁쓸한 현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상업 매체와 타인들은 때때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피해자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상처받은 갸륵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세뇌에 가까운 달콤한 독약을 건넵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존재, 상처받고 웅크린 피해자로 영원히 규정할 때 우리는 더 쉽게 타인의 위로나 누군가가 파는 값싼 해결책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이 트라우마, 서사를 타인을 조종하는 훌륭한 무기로 사용하곤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줘야 해. 나는 과거가 너무나 아픈 사람이니 내가 저지르는 이 정도의 실수나 무책임함은 당연히 이해받아야 해라며 주변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받고 조종당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곪은 상처를 전시하며 타인의 동정을 조종하려 듭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만든 이 아픈 진실의 무대를 직면해야만 비로소 과거라는 유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조종의 굴레와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답게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러가 제안하는 3단계 마음의 전환 프로세스. 그 첫 번째는 바로 과제의 분리를 통한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까지 밤새 마음을 쓰며 고통받습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대자연의 일,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명백한 타인의 과제입니다. 그 비를 보며 왜 내리는 거냐고 화를 내봤자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걸어갈지 아니면 가방 속에 우산을 꺼내 들고 당당하게 걸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과제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이자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냥하게 웃고 모든 친절을 베풀어도 10명 중 1명은 반드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드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끔찍한 감옥에 스스로 걸어들어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온전히 너의 자유야. 하지만 이 비바람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지는 나의 몫이야. 이렇게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명확히 선 긋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온전히 껴안아주는 것. 이것이 그토록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타인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산을 펼치고 당당히 걸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과제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수용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타인 신뢰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신용 등급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조건부, 신용 크레딧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신뢰란 어떠한 조건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있는 그대로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숭고한 용기를 뜻합니다. 아무 방어막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었다가 처참하게 배신당하면 어떡하나요? 라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뇌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끝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차가운 마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끔찍하고 숨막히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방파제 뒤에 웅크리고 숨어 파도를 원망하기만 한다면 바다 위에서 부서지는 윤슬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결코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서늘한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두꺼운 마음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타인을 내 삶의 적이 아닌 동무로 바라보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무조건적인 신뢰의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위협하는 차가운 전쟁터가 아니라 나를 보듬어주는 안전하고 포근한 피난처로 그 모습을 서서히 바꾸게 됩니다. 배신을 당할까 미리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과제에 또다시 간섭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나의 고귀한 과제이고 그 믿음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상대방의 과제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용기를 내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궁극의 열쇠, 공동체 공헌입니다. 아들러는 우리 인간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깊은 행복감과 환희를 느끼는 순간은 과연 언제라고 했을까요? 로또에 당첨되어
돈을 억만금 벌었을 때나 남들을 짓밟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소속감과 가치감을 느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내 삶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들면서까지 남을 위해 억지로 헌신하거나 희생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별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빛을 쥐어짜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할 뿐이지만 그 자연스러운 빛들이 모여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길 잃은 여행자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도 이 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 타인과 느슨하게 연결되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한 번,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지친 동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다정한 손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타인에게 내가 유용한 존재라는 그 주관적이고도 벅찬 감각만이 우리의 숨통을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을 걷어내고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익숙한 핑계 뒤에 숨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쉬운 선택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억지로 맞추어 내 진짜 빛나는 모습을 숨기고 사는 것도 당장은 사람들과의 피곤한 갈등을 피할 수 있어 안전한 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동안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소리 없이 시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프로이트의 무거운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아들러가 건네는 따뜻한 지혜를 마음에 깊이 품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타인의 통제와 조종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온전히 당신만의 삶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빛나는 훈장입니다. 당신의 뇌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만들어내는 그 작은 두려움의 신호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마세요. 기꺼이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흑백처럼 밋밋했던 당신의 세상을 눈부시게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여줄 것입니다. 결국 이 거친 인생을 한껏 즐겁게 살아가는 궁극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품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일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날 선 말을 던질 때 마음속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건 온전히 저 사람의 과제일 뿐이야. 나는 내 삶의 날씨를 스스로 맑음으로 정할 거야 라고 다정하게 되뇌어 보세요. 타인의 감정이라는 것은 비를 억지로 온몸으로 막으려 애쓰는 대신 나만의 예쁜 우산을 조용히 펼쳐드는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흑백 같았던 망신의 세상을 눈부시게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곁에는 같은 고민을 나누며 발맞추어 걸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일상의 다정한 온도를 되찾는 그날까지 마음 심리가 언제나 당신의 걸음 곁에 따뜻하게 머물겠습니다.